안녕하십니까. 신현식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행사 기획과 운영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국제행사에 대한 기획 운영 이 부분들은 대학에서도 한 학기 학생들 강의 교과 과목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듣는 공무원분들께서는 국제행사가 이렇게 기획되고 운영되어지는구나 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대면 사례도 이렇게 운영될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또 현장에서는 PCO라든지 또는 이벤트 대행사들의 이제 그 역할을 하지만 알고 대행사들을 그 컨트롤하는 것과 그냥 대행사들에 맡기는 것은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그런 맥락에서 국제행사 기획과 운영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국제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행사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제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 국제행사가 그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고, 그런 행사를 이제 개최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또 이제 국제행사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고, 또 행정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또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국제행사는 일단은 유치를 위해서 그 행사의 항목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국제회의라든지 체육행사, 그리고 박람회, 전시회, 문화행사, 관광행사, 이러한 행사들을 이제 각 지역이나 광역에 유치하고 이 행사를 이제 국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러한 행사들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는 어떤 목적이 있겠죠. 결국은 그 세계화 수준을, 우리나라를 세계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국제의 신뢰를 제고한다든지 또는 국가 발전에 이러한 국제 행사가, 이벤트가 그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2000년 지나면서부터 이런 이벤트, 국제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개발도상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그 기획재정부에서 법령을 만들고 이 예산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5개국 이상 그리고 외국인의 참여 비율이 5%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5개의 조건에 이제 나라들을 충족하면은 이런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의 이제 설득과 그다음에 유치를 위한 그 논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행사의 기획이라고 볼 수 있고, 기획을 통해서 행사를 유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성공적으로 운영하기까지 과정은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의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크게 국제행사를 6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좌측에 보신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행사를 유치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라든지 또는 광역 단위의 전시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을 때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를 행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국제회의 법률 육성 법률에 의해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광역에 대해서 이제 컨벤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제 도시 지정을 또 정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단순히 지역에서 국제회의라든지 전시회만을 목적으로 이런 전시 컨벤션 센터 시설을 짓겠다라는 어떤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장소나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 이러한 공간과 이런 시설에 대한 새로 이제 이런 시설도 구축을 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전시 컨벤션이 아니라 지역의 글로벌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로서
지역에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이걸 통해서 다양한 국제 행사들을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국제회의 시설에 대한 것들도 생각해 보시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 광역단위에서는 이 국제회의와 전시가 중심을 이루겠지만 지방정부 지역에서는 결국 요 네 가지 범위의 행사들이 국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체육 행사가 대부분 규모가 큰 국제 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올림픽이라든지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지 이런 체육 행사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메가 이벤트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대전 엑스포 그리고 여수 국제 박람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박람회를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박람회 같은 경우는 국제 박람회 기구 BI라고 하는 이 박람회 기구의 승인을 얻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얻되 인증을 받은 것과 그다음에 또 인증과 더불어 승인까지 받은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거 대전 엑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평생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규모의 국제 행사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람회는 인류의 번영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사항에 대한 제시, 그래서 이런 규모 자체가 국가관이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하는 대규모의 국제 행사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국제 박람회 기구의 그 인증을 받은 것과 또 허가만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박람회에 이제 허가만 받았던 것이 이제 여수 국제 박람회라고 이제 우리가 최근에 경험한 건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박람회가 또 유치가 되겠지만 어느 지역에서 유치할지 모르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지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고 찬스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 행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부산의 국제 영화제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국제적인 규모의 예술과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행사의 성격을 떼서 정기적으로 이제 개최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제 가장 좀 하기 쉽고 이제 도전을 많이 하는 것이 이제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축제가 이제 이 축제가 이제 엑스포로 이제 진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축제 같은 경우는 매년 개최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저기 그 이전 네. 올해 같은 경우도 그 풍기 인삼 축제가 인삼 엑스포를 올해 원래 유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으로 이제 연기가 되는데 한평도 저기 그 저기 어디죠? 경상도에도 이제 그 금산 인삼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축제를 규모를 키워서 국제적인 어떤 것들로 이제 키우는 것이 이제 축제를 박람회로 진화시키는 거고 이런 박람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박람회하고는 또 다릅니다. 상업적인 측면에서 바이어와 그다음에 셀러를 만나게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축제가 박람회로 진화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이런 유형의 것들이 결국은 지방 정부에서 도전하고 좀 성과를 내는 그런 어떤 행사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국조회나 전시회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기 위한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시설이 없으면 운영에 한계가 있다. 뭐 비전통 시설이라고 해서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대학교의 식당이라든지 기숙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이용한다든지 또 호텔들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는 운영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시설을 전문적으로 갖추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제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보시면 이러한 국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뭐 잘 알고 계시겠죠. 일단은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의 어떤 단체가 해당 지역 또는 광역 단위에 존재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치가는 단체를 발굴해야 되고 예컨대 올림픽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림픽 기구에 우리 대한체육회가 회원으로 대한민국이 등록해 있고 그다음에 그 단체가
회원으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을 때 그 회원들 또는 그 회원국이 유치 신청을 해서 그 회원이기 때문에 유치 신청이 가능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지역 같은 경우는 체육 행사, 국제적인 체육 행사를 유치할 때도 우리 지역에 그러한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런 단체들 체육 행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대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연간 회의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들을 유치하는 것만 해도 지역의 이제 경제 파급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단체를 통해서 발굴하고 그다음에 유치 의향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비딩의 제안서를 이제 기획선거죠. 제안서를 하고 이거 바탕으로 현지 답사가 이제 본부에서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유치를 위한 로비 활동 그리고 이제 현장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이제 개최지 사이트에 대한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를 좀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국제 행사들을 보시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규모의 아까 그 기재부에 등록된 국제회의에 대한 지정에서도 봤지만 300억, 500억 뭐 이상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이런 서울 아시아 경기대회라든지 하계올림픽, 월드컵 이런 규모들 굉장히 큰 규모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메가 이벤트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보시면은 세계 육상권 대회든지 또는 그 유니버시아 대회라든지 사격 선수권, 태권도 대부분 보면은 체육 행사들이 국제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도 보면은 스포츠 마케팅 많이 하실 겁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국제가 아니라 국내 대회지만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선수와 관계자들이 우리 지역에 방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인해서 그들이 숙박하고 음식을 먹고 체류하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이제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개념들을 우리는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로 넘어가서 세계의 사람들을 우리 지역으로 초대하는 그런 행사의 맥락으로 국제 행사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이 꼭 대회만이 아니라 대회를 위해서 회원국들 간의 다양한 다채로운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들도 또 지역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이런 유치에 위해서 그런 회의들이 자지구리하게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을 씨앗으로 결국 큰 행사를 유치하는 그런 단계성을 좀 생각하셔도 접근하는 데 좀 유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행사라는 개념을 정의해 보면은 일정 수의 국가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 또 여기에 충족한 아까 기재부 법령에서는 5%를 이제 데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수 외국인이 참여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회의라든지 스포츠 박람회, 전시회, 문화 행사, 그리고 관광 행사 이런 유형의 이제 행사들을 유치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과 좀 매칭이 되는 우리 지역과 연계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단순히 유치의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최근에는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넘어서 이제 지역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브랜딩. 다시 얘기하면 이제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이제는 도시가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아니라 특정 도시가 이제 글로벌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세계인들과 소통하고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지금 시대에 놓여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국제 행사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지역으로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에서는 이제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좌측에 있었죠. 전시와 그다음에 컨벤션. 그래서 컨벤션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 산업은 문체부의 법률에 의해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또 육성을 합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전시산업발전법에서 산자부입니다.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각각 따로 개최되다가 이제 한 2000년대를 지나면서 이게 이제 복합의 형태를 띠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신성장 동력 산업
이명박 정부부터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묶어내면서 이거를 통합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스 M은 미팅입니다. 그리고 I는 인센티브 투어, 그 다음에 C는 컨벤션, 그 다음에 E는 전시, 익스히비션, N 뭐 여기 마이스에서는 또 행사, 작은 규모 소규모 행사들을 이제 품고 있는데 결국은 미팅이라든지 인센티브 투어나 이 컨벤션은 회의인데 미팅과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예컨대 그 단어가 잘 떠오르진 않는데 우리 다단계 마케팅 같은 거 하는 그런 거가 보면은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곳 같은 경우는 회의가 특히 가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회의, 이벤트 대행사들은 이쪽에 이제 가을에 이제 예산만 해도 한 20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회의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는데 대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회의가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의 전시 컨벤션 센터 시설들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또 대체할 수 있는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느냐, 이런 조건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뭐 관광도 똑같은 현실이지만 이런 전시 컨벤션도 서울과 그 다음에 제주, 부산, 뭐 또 대구 뭐 이런 광역 쪽에 집중돼서 이것이 좀 쏠림 현상이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지역에서도 이런 시설들을 갖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당성 용역들을 의뢰하고 이런 시설들을 갖춰서 단순히 전시와 컨벤션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런 메가 이벤트적인 국제 행사,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부산 국제영화제 얘기했던 그런 문화 행사, 또 이제 축제라든지 또는 다양한 국제적 행사들을 유치하는 그러한 장소로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화로 지역이 나가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들 또한 있다.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이제 유치 경쟁력에 이제 우선 순위를 선점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시설과 그다음에 이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국제 행사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국제 행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이 국제 행사를 유치만 하면 좋냐? 그건 아니겠죠. 국제 행사를 유치해서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최근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해서 흑자를 낸 경우는 3번 올림픽인가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다 적자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편함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최근에 국제 행사들이 유럽이라든지 이런 미국, 미주 쪽에 이제 과거에는 집중되었는데 이제는 이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고 있죠. 아시아 이제 신흥 개발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행사들이 이제 아시아에서 요즘 많이 이제 치러지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광적인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지역에서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관광은 순수 관광객과 이제 겸목적 관광객,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이제 여행을 오는 관광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국제 행사는 관광의 목적이 아닌 거죠. 관광이 아니라 이 대회에 참가한다든지 또는 기업의 어떤 회의 때문에 참가하는 업무라든지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갖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비즈니스만 하고 돌아가느냐? 절대 아니겠죠. 잠을 덜 자더라도 이들은 지역에 여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이들은 또 여기에 참가를 위해서 들어가는 숙박이라든지 또는 경비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또는 전부를 자기가 소속된 회사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단체로부터 그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자기가 그걸 대표 성과를 띄고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견목적 관광의
이 관광객들은 소비 지출의 그 규모가 그냥 순수 관광객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관광객들을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그 다수의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가 관광객 우리 지역으로 관광 오십시오라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 행사나 유치함으로 인하면 자연스럽게 몇 개국의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알아서 우리 지역으로 와주고 여기 와서 순수 관광객보다 더 많은 예산들을 소비를 하고 그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견목적 관광의 맥락에서 우리는 이 국제 행사에 참가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 이제 관광과 연계시켜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 행사의 효과를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효과가 높을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이라든 지역에는 굉장히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역 사회에 또 이런 행사를 준비함으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어떤 단합이라든지 예컨대 자원봉사 같은 것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국제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글로벌 마인드에 대한 의식 전환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지역적인 지역 주민들의 사고를 좀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계기 제공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것을 무조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국제 행사 개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라든지 타당성 분석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개최 실적이나 국제적 인지도, 재정 여건 등을 이제 고려해서 이러한 능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서 국제 행사에 도전을 지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도시에 이런 다양한 효과들을 국제 행사를 통해서 결과물로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제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행사 기획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왜 도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이걸 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의 고유성, 문화성, 역사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만의 행사를 이렇게 유치하면 우리가 하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획의 설득을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은 설득을 위해서 일단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논리는 논리만 있다고 해서 인정받는 건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사기를 잘 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 논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설득의 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논리가 설득을 위해서 논리를 갖춰야 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차별성이라는 것들을 갖춰야 된다. 이 차별성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고유성입니다. 다른 많은 지역이 있지만 왜 우리 지역에서 이 행사를 실시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이 성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만의 차별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논리와 차별을 갖더라도 이것이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힘들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때 3번의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 도전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그 제안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접근성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강원도라는 곳까지의 접근성. 그래서 그것을 KTX를 놓게 되고 그걸 통해서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실 가능성. 그래서 이 KTX 들어간 돈들이 굉장히 크죠. 그 올림픽을 유치하지 않았더라면 강원도에 KTX가 들어가려면은 아마도 50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과장되지만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런 행사,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없는 재원을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의 기반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전력으로도 우리는 이 기획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와 차별성, 현실 가능성이라는 것이 이제 기획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기획에 있어서 이제 6WEH라고 합니다. 이 6가지의 W와 2개의 이제 방법론으로서 이제 how, 그래서 6WEH라고 하는데, 결국 기획서라는 것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페이퍼화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다시 얘기하면 우리 행사의 첫 장에 개요로 제시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행정에서 보면 첫 장에 개요로 제시에는 이 부분들을 되게 그냥 첫 장이고 당연히 기본적인 것들을 그냥 넘어가죠. 하지만 이 부분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결국 이것이 한 권의 기획서가 되고 세부 실행, 운영 매뉴얼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가져가 볼 수 있고요. 그 실행 계획서와 운영 매뉴얼들의 논리적 구조, 현실성, 그리고 차별성들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항목들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내용으로 하고 주체 주관, 이 조직에 대한 탄탄한 부분. 그래서 이런 조직과 관련해서도 국제행사들은 우리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역에서 도지사님의 적극적 유치에 대한 지원서, 그리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의 어떤 서신, 이런 협조, 이런 것들이 결국 국제 비딩에 가가지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가 대상, 중요한 것은 회원이라든지 대상들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라든지 어디서 할 것인지, 장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행사의 내용, 그리고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현실 가능성적인 측면에서의 지표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국제 행사들이 운영되는 전반적 프로세스를 보면은, 이제 국제 행사를 우리 유치해야 되겠다, 왜 유치해야 될까, 이걸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걸 유치하게 되면은 유치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실행위원회로 이제 또 전환돼 가지고 가는데,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이 추진위원회의 성격들이 지역의 각종 단체들이 같이 조직 구성을 합니다. 뭐 경찰서의 서장님도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도 될 수가 있겠고, 행정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 그룹에 들어가서 이들의 의사결정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 이것들을 유치하고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이 다 함께하고 있고, 이들이 갖고 있는 조직과 단체가 함께 투입돼서 우리가 이게 성공적으로 행사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추진위원회 의사결정 구조가 이 안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리더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빠른 의사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무국이 꾸려지고, 사무국에서 참가 대상이나 프로그램, 예산에 대한 크게 3가지 차원을 가지고 개최지라든지 프로그램 구성, 그리고 사전 또는 사후, 마케팅과 프로모션, 그래서 업무 준비에 대한 추진을 하고 이걸 실행해서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들이 이런 현장에 진행을 하겠지만 이런 맥락을 끌어가는 주체는 행정이 되어야 되겠죠. 담당 공무원분들이 대행사에 끌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PCO라든지 이런 기획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런 것들 꼼꼼히 하나씩 체크리스트처럼 챙기고 끌고 가는 주도권들은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국제행사 기획을 위해서 환경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개최하는 목적, why,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결과물, 이 결과물이 이제 정량과 정성의 목표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최 여건,
아까는 뭐 접근성, 평생 동력 접근성도 얘기했지만 또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알펜시아 리조트를 내세웠죠. 알펜시아 리조트.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스키 리조트들이 많이 있는 그 시설들을, 하지만 국제 컨벤션이나 이런 국제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강원도에 인증된 그런 시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평창을 이제 예외 지역으로 국제의 도시가 있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충족되는 시설이 없지만 이런 올림픽이라는 국제 행사를 유치하는 지자체에 한해서는 국제를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어서 국제 도시 지정을 받고 그러한 시설로서 알펜시아를 거점으로 해서 평창 같은 경우는 국제 행사 유치나 이런 것들을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전년도에 전에 행사했던 행사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분석해서 이제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분석에서 이제 개최 목적에 대한 것들은 개최국이나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파급 효과 또는 조직과 주최자의 위상 강화, 수입 증대, 친교나 교류, 그리고 상업적 교류, 그리고 계약이나 협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행사의 성격마다 이제 중점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행사에서 국제 행사에서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국제 행사를 통해서 돈을 번다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그렇죠? 예산을 가지고 알뜰살뜰 제로 베이스로 잘 쓰면 그게 성공적으로 최고의 행사를 치른 거라고 볼 수 있죠. 국제 행사는 중요한 것은 이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보는 거고, 이 파급 효과 때문에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 전시 컨벤션 센터를 짓지 못하는 것은 시설 운영비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이 가동률이라는 것이 받쳐줘야 되는데 이 국제적인 행사를 지역에서 이걸 계속 유치하고 그래야지만 이것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적자가 될 수밖에. 적자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은 결국 여기 시설은 적자일지 모르지만 국제 행사 유치를 통해서 미치는 파급 효과가 이런 시설의 적자를 커버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과 관련해서 이제 정량적 목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몇 명이 도대체 왔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참가자 수,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집객, 입장객이라든지 관광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전시라든지 이런 부스, 또 투자 상담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입으로 이제 이런 전시 후원 광고 이런 것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이 스포츠 행사입니다. 스포츠 행사는 그 휘장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마케팅적으로 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기구라든지 또는 행사 운영에 상당적인 재정 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순수하게 지방정부의 어떤 예산만이 아니라 스폰서십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이제 언론 홍보 매체 노출 건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물로 제시될 수 있는 정량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성적인 목표로서 이제 국가 신인도라든지 브랜드 상승, 그리고 기관의 위상 강화, 그리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파급 효과, 대중적 관심 유도, 대내외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따져봐서 이제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지표를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전차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전년도의 행사가 지난번 또는 지난번 행사가 어떻게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유치가 됐고 행사가 진행됐고 그러한 것들의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참가자들의 반응, 어떤 동록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의 불편함, 그리고 프로그램, 숙박, 또 그다음에 이제 왔을 때 이제 영접하고 또 갈 때 수송하고 또는 관광, 운영 인력, 홍보 예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전 행사에 대한 분석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토대로 해서 행사 운영과 그리고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운영에 있어서
그 해당 지자체가 역량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환경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이러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되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환경에서는 국제 행사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또 예컨대 우리가 행사를 유치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북 관계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참가자의 참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행사 운영에 참가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캔슬이 되기 시작하고 하면은 행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차질이 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부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한 그 분석에 대한 부분들도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 분석해서 이제 주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주제를 통해서 슬로건이나 캐치플레이를 만들어서 이제 유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행사 방향성으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 홍보 마케팅에 대한 아웃라인 개념의 방향성들을 이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분석을 토대로 이제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행사 컨셉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유치하고자 행사의 개념은 이런 거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 컨셉인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까 행사 구성에서도 있었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차별화된 또는 성공적인 전략이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행사 구성으로 이제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컨셉 같은 경우 요거는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 때 평창 그 대관령면이 이제 올림픽 그 개폐식장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평창 송호 축제장에 KTX 통해서 이제 내리는 곳이, 그래서 이 두 축제를 올림픽 경기장과 연결시켜서 이제 해외의 많은 외국인들과 선수들에게 이제 문화올림픽의 어떤 일환으로 이제 했던 것에 이제 총감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했던 것이 결국은 문화올림픽에 기여하고 포스트 평창과 올림픽의 유산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공간 콘텐츠를 하고 놀이를 유의성과 이동을 관광성 통합을 통해서 브랜드와 문화를 표출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들을 이제 행사의 개념도로 이렇게 제시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제 국제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통합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분리되어 있던 것들을 조직을 통합하고 홍보나 거점, 컨텐츠, 상품, 정보 통합 운영을 이제 전략으로 해가지고 평창 윈터 페스티벌의 브랜드를 구축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갔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이제 평창 송호 축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 끝나고 문화관광 축제로 이렇게 승격되는 그런 성과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때 축제가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사 구성은 이제 행사장 공간에 대한 구성, 그리고 이거 행사장은 실내와 실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국제 행사들의 상당수가 이제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행사 같은 경우는 실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할 수 있는 장소, 사교, 리셉션이라든지 중요하게 생각을 개회식, 폐회식에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라든지 이런 것들 사교 행사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관광이나 시차, 문화행사, 전시 등이 있고요. 근데 좀 이제 하나 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국제 행사에 있어서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그리고 디지털 기술들이 이제 결합되면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화상이라든지 저희도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이런 국제 행사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과거 이제 2000년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전시 컨벤션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학자들 일부가 앞으로 이제 멀티미디어 기술을 통해서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최되기 때문에 컨벤션 회의라든지 이런 산업들은, 그러니까 결국 마이스 산업이죠. 이런 산업들은 이제 축소되고 위축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견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냐라는 거죠. 지금 뭐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더 활성화되었다는 거.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국제 행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교류입니다. 네트워킹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네트워킹과 교류의 가장 참 맛을 어디서 느끼냐? 공식적인 자리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석상에서 그걸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비공식적 자리라는 거예요. 만찬이라든지 또는 이런 일반적인 여행 투어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교를 하게 되고 명함 주고받고 또 서로 친하게 되고 그래서 교류로 연결시키는 이런 보이지 않는 영역들의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티미디어 기술이라든지 이런 디지털의 기술들은 회의를 더 촉진시키고 회의를 더 기능적으로 더 유용하게 해주는 그런 기술로서 발전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이제 코로나19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회의 산업이나 이런 국제 행사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왜 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떤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네트워킹과 교류를 끌어내고 이 네트워킹과 교류는 결국 면대면 만나서 대화하면서 웃으면서 농담하면서 악수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교류의 시작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것이 결국 국제 행사에서 교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다. 이건 이제 현장에서 이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식적인 행사만이 아니라 이런 사교 행사나 관광, 시찰 이런 문화 행사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행사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별 세부 이제 내용과 그다음에 홍보 마케팅에 있어서 이제 4대 매체를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이제 BTL이라는 건 4대 홍보 매체 이외에 쌍방향의 뭐 이벤트성 이제 그런 홍보 마케팅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IMC 그리고 이제 요걸에 대한 전반적 조직과 인력에 대한 운영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행사를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이제 국제행사 기획의 전반적인 흐름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제행사에 대한 개념과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제행사 기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다시 얘기하면은 국제행사는 여러 가지 유형의 아까 행사들이 있다고 했죠. 행사 유형마다 성격과 목적과 성과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딱 맞춤형으로 오늘 뭐 그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결국 전반적으로 국제행사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걸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국제행사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 운영에 있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영접과 수송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공항을 통해서 또는 배를 통해서 또는 열차를 통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또 접근성에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뭐 미국과 그 저기 북한과의 교류 때 그 북한에서 열차 타고 갔죠, 그렇죠? 유럽 같은 데는 이런 열차도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항이 가장 중심에 이제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공항에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데스크를 놓고 거기서 이제부터 국제 행사에 대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국제 행사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어떤 거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공항을 빠져나오는 통관 절차가 있죠. 굉장히 줄 서야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위적으로 그 일반적인 그 비행기 탄 승객들과 별도로 행사의 참가자들은 무심사로 패스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 별도의 또 패스를 할 수 있는 걸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절차들을 간소화시켜 주는 것도 국제 행사의 서비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항 로비에서 이제 만나서 거기에서 신청 내가 누구고 해서 체크해서 그다음에 리무진 버스라든지 셔틀 버스 이런 곳에 이제 안내를 해주고 그걸 타고 이제 호텔이라든지 또는 이제 행사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출국과 그 입국에 있어서 행사장과 연결하는 부분들에 이제 이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 왔을 때 이동까지도 다 책임져야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숙박장 또는 회의장 또는 행사장, 주 메인 행사장, 이곳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거에는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참가자들도 있겠죠. 뭐 예컨대 우리 올림픽 했을 때 우리 국민들도 올림픽 구경 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게 그때 뭡니까? 강원도 그쪽에 올 때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다 그냥 무료로 들어오게끔 해줬고, 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요금도 하나도 받지도 않았고, 그래서 무료로 다 버스를 타고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영접 수송에 대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사교 행사장이라든지 또 테크니컬 투어, 산업 시찰이라든지 또는 관광지, 우리 그 유명한 관광지 핫플레이스들, 이런 곳들을 이제 이동할 때에도 이동 수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할 때 호송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할 때 뭐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는다든지 이러면은 오히려 더 기분들이 좀 업되고 좀 뭔가 대우받는 듯한 느낌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보이지 않는 서비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는 비딩에 참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만약에 우리 행사에 오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서비스해 줄 수 있고, 이래서 우리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게끔 이동에서부터 이런 호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져서 우리는 다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국제 행사 유치에서 각각 국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은 다 중요하게 챙기기 때문에 별 차별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제 행사의 전형적인 유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국제 기구를 통해서 이 행사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기본 매뉴얼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차별성은 이러한 디테일한 서비스 영역 중에서 이제 운영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비딩에서는 이제 중요하게 이제 영향력이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부분들은 경험이 없으면은 놓치기 쉬운 또 영역들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어라든지 이제 방문객들에 대한 부분들, 이제 등록, 이제 영접 수송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평생 동계올림픽 때 북한 그 방문단 왔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에 동착해서 KTX 타고 아까 진부역에 내려서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개폐막 직장에 오고 그다음에 강릉에 숙박해서 요 호텔이 저기 지금 김정은 동생 숙박했던 이 호텔이 완전 또 명소로 떴었습니다. 강릉에. 그러고 이제 이렇게 청와대도 가고 경기장 방문 다시 이제 돌아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도 이제 이런 이동들까지도 다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운영입니다. 그래서 이제 컨벤션이라든지 국제행사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있고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가비들을 가지고 그 유치국의 예산과 그런 것들을 같이 통합 운영해서 제로 베이스 개념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등록과 관련해서 이제 등록비가 있겠죠. 이런 등록비 관련해서 이제 회원 이게 이제 다른데 이제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전시 같은 경우는 회원이냐 일반이냐 비회원이냐에 따라서도 요금 규정을
달리할 수도 있죠. 참가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옵저버라든지 또는 동반자라든지 또는 학생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등록비에 있어서 이제 취소라든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 행사에 있어서 이제 행사에 있어서 우리 이제 행정에서 가장 민감한 것이 이제 사람의 수죠. 그래서 국제 행사는 이 얼리버드의 개념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하게 되면은 이런 등록비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걸쳐서 사전에 안정적인 행사 운영을 위해서 참가 인원을 미리 확보하는 전략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갈 거라고 하면 등록비 줄이는 게 낫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하면 운영자 입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참가 인원이 올 거라는 예측이 되는 거죠. 이 예측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숙박에 대한 부분들과 숙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해서 이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취소에 대한 이것이 실제 운영에서 굉장히 머리 아픈 일들이죠. 실무적인 측면에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또 현장에서 이제 받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불 방법, 신용카드냐, 또는 뭐 환전을 할 거냐, 수표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취소가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돌려주는 걸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페널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를 다 규정으로 다 명시를 해놔야지 나중에 혼선이 혼잡이 안 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들도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결제에 대한 예약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록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넘어가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올림픽 때 같은 경우 이제 선수촌들 있고 숙박 있잖아. 이거 다 공짜 아니죠, 그렇죠? 다 돈 내고 하는 거죠. 결국 행사를 주최하는 측에서는 어레인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비용을 내게 되고 예컨대 국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국 대통령과 저 아프리카 대통령의 숙박 시설은 다르겠죠. 돈 없는 아프리카 쪽에서 온 부분 선수들도 숙박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에 대해서도 특급, 1급, 2급 이렇게 비용들을 다양하게 해줄 때 회원국들 참가자들은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을 어렌지 해주는 거고 그들이 이제 자기의 재정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부분들을 이제 선택하고 거기 계약을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최 측 또는 지역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걸 연결해주고 지역과 이걸 연결해주는 것들이 또 중요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들이 행정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선수촌 이렇게 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전시라든 컨벤션 같은 게 이렇게 등록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기도 뭐 멤버냐, 넌 멤버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등록 데스크에서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영상 보시면 화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숙박 운영입니다. 이제 숙박 운영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숙박은 오버해서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는 호텔들 이런 것들이 없죠. 특히나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국제행사 유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이 받쳐주지 않는다라면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제행사가 광역 단위 또는 대도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시설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오버부킹을 해서 메인 호텔, 서브 호텔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점진적으로 6개월 후 뭐 3개월 후에 따라서 이제 참가자 인원 파악이 구체적으로 윤곽이 드러나면서 이제 블럭 걸어놓았던 것들을 단계적으로 해제를 시켜주면서 위약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한다 해서 오버부킹을 원래 이제 다 해놓는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웹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다 연동시켜서 예치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는 거다.
숙박에 대한 부분들도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렇게 많은 어찌 보면은 지금 강릉을 비롯해서 평창과 또 횡성까지 해서 리조트들마다 이제 이런 주변에 리조트와 숙박 호텔들 다 했는데 중요한 건 이때 나타났던 것이 뭐냐면 숙박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띄워서 그 크루즈에서 선수들이 또 할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다양한 방법들과 방안들에 대한 모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런 국제 행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제 참가자로서 선수들이라든지 참가자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관계자들과 응원단만 해도 그 규모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단체적으로 옮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보면은 개인 사설이죠.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예 그런 한 국가가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하고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또 운영하는 것들이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보편적으로 이제 참가자들 먹고 이제 식당 이런 것만 개념하는데 그 이외에 관계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들이 머무르는 숙박이라든지 또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호텔 리조트가 안 되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설들과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하는 것도 기획에 아주 그 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들과 같이 이제 하는 그래서 올림픽 때도 그런 것들을 알았던 곳에서는 일부러 작은 호텔이나 이런 거 져가지고 이거 몇 개월 동안 그냥 그걸 전담으로 운영하면서 개발비 어느 정도 다 이제 투자한 것들을 뽑아내고 막 이런 경우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꼭 이런 메인 좋은 호텔 이런 건데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여건을 맞춰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나 이런 홈스테이도 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믹스 섞어서 좀 하는 것들도 또 운영의 기획의 묘다라는 걸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프로그램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행정에서도 중요한 것이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죠. 우리 개막식, 개회식 잘하면 모든 행사에 이제 반은 넘어갔다, 반 이상은 넘어갔다, 이제 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의전이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프닝 세레머니와 이것과 관련된 이제 행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컨벤션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났는데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키노트 스피치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이제 퍼포먼스 문화 행사 이런 문화가 이제 한국적인 것이나 지역의 문화를 공연의 형식으로 이제 그 만찬장이라든지 개회식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여주죠. 우리 올림픽 때도 선수단 입장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 이어지죠. 그 개회식 다 불 밝힌 다음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 국제 행사에는 대부분 다 그 개회식이라는 것이 있고 이 개회식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하나가 문화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고 그 순간을 전 세계 언론들이 바라보고 주목하고 있는 그 시간의 타임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노출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 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청자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 추천 그 축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발표자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각 담당별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행사를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필요한 공간들이 있겠죠.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다과실도 있어야 되고 운영을 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최 측에서 준비해 줘야 되는 시설들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참가국이나 또는 참가 단체가 자체적으로 또 자기들이 섭외해서 운영하는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디까지냐는 것이 행사들마다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내에서 이루어질 때 뭐 이런
뭐 무대라든지 그다음 포디움 이거 뭐 음향 그 말하는 그런 거 단상 테이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음향이나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 장비들 이런 부분들 통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 있게 그다음에 또 다과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하나의 회의 진행할 때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다. 그래서 우리 회의 진행하면 우리도 복도라든지 이런 것에 다과 준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 이제 개막식 그리고 이제 폐막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큰 규모의 정말 한 거고 이러한 형식이 작은 규모로 이제 다른 행사에서는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다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한민국을 보여주려고 이제 하죠. 이때 이제 강원도에서는 평창이나 또 뭐 다른 데서는 자기 지역의 걸 보여주고 싶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맥락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과 올림픽 그 조직위원회 또 이런 것들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의견 조율도 하고 막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투어에 대한 부분들은요. 투어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투어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투어도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동반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입장을 바꿔서 다른 나라에 견목적으로 뭐가 선수로 또는 회의 때문에 또 무언가의 목적 때문에 참가를 하게 될 때 나 혼자보다는 이왕이면 누굴 같이 데려가면 좋겠어요? 가족을 데려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이 가족들을 또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참가자는 그 행사에 참가하지만 그 가족들은 호텔이라든지 숙박지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서비스 개념으로 그들을 위한 동반자 프로그램들도 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뷰티 산업들이 굉장히 활발히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미용이라든지 또는 뭐 네일 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무료가 아닙니다. 다 자기가 선택적으로 유료로 돈 내고 이렇게 해서 연결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서비스 개념으로 프로그램들을 확충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아이들을 위한 키즈 프로그램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보통적으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제 관광인 거죠, 관광. 그래서 관광 자율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오피셜 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 안 하고 그냥 여행 혼자서 개인 여행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 투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챙길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한 지불 방식 예산에 대한 거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사전 예약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바로 데스크를 둬서 숙박이라든지 사무국에 이런 것들을 둬서 현장에서 운영받고 그다음에 참가자 일정 수가 모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라는 이런 조건 속에서 운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것에 의해서 가이드라든지 그리고 이동 탈거리 수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험 관계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거 운영할 때는 특히 보험 같은 경우 굉장히 잘 챙겨야 된다. 안 그러면 만약에 사고 나서 그 책임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를 쓰거나 또는 여행사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특히 지역에서 좀 저거 하는 게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의 여행사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간과돼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되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챙기시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 운영에 대한 뭐 기본적인 좀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도 이제 문화올림픽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강원도 전역에 이제 문화 행사들을 했고 여기에 이제 올림픽에 온 사람들이
선수들 경기도 관람하지만 이 다양한 지역의 문화 행사들을 관람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행사의 규모라든지 성격마다 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계올림픽 때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기대가 좀 했던 것들이 올림픽 개폐식장에 바로 저희 평창 윈터베어 축제장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축제장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관리 눈꽃 축제 같은 경우는 눈을 굉장히 지금까지 볼 수 없는 대형 눈 조각들을 해서 이제 펼쳐 보였는데, 그런데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들의 이제 입장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 기대만큼 못했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국제 행사할 때 일반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 설명드린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이 뭐냐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이런 경기를 하는 거에는 참가자들 안에 일반 관람객들은 관람하는 것도 바빠요, 스케줄이. 이게 시간 기다려야 되고 거기에 대기야 그 시간에 쫓겨서 이동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마음에는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싶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허락이 되지 않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그때 행사를 이제 기획하면서 제가 이제 간과했던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직접적으로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국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이동을 우리는 지역으로 오게끔 하고 있죠. 이렇게 국민들을 이동을 하는데 이들이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어느 정도 집중될 것인지에 대한 시간에 대한 분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일로 지금 이거 발달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당일 관광객의 패턴과 1박 2일 관광객들의 패턴들은 달라요. 당일 관광객들은 한두 시간을 와서 경기 뭐 한두 시간 보고 밥 먹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 하루가 다 가서 가기 바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행사들을 실질적으로 해냈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올 거라고 하는 기대는 안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현실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조율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따져보셔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보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연장선상에서 이제 드리면은 타겟팅이 필요한 거죠. 타겟팅.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선수라든지 참가자라든지 이런 직접 국제적인 행사에 직접적 관계자들에 대한 타겟팅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관광객들 그리고 내국인과 또 해외에 대한 관광객들에 대한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 이들 중에서도 1박을 할 거냐 1박 2일을 할 거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야 되고 가족 단위 관광객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이냐 이런 타겟팅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맞춤형의 행사 기획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것에 그 수요에 대한 예측과 그 다음에 이 수용력에 대한 공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컨대 100명이 모이는 행사장을 해놓고 프로그램을 준비했는데 50명이 왔으면 행사가 반밖에 안 채워졌으니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이 없네? 이거 뭐 실패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50명이 모이는 행사장에 50명이 왔다라고 하면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게 바로 수요 예측과 타겟팅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대규모 큰 규모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소규모 맞춤형의 그래서 오히려 지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의 진정성을 느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어떤 기획적인 전략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들이 타겟팅과 함께 생각해 보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미디어라든지 이제 일반 홍보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고 이제 언론들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홍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홍보도 기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기획과 이것에 대한 시각적인 어떤 디자인물 이런 것들도 다 기획을 해가지고 다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프로모션 북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안내장이라든지 뭐 그 브로셔라든지 리플렛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비롯해서 홍보에 대한 물들에 대한 것들도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량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우리 보모 행사 운영할 때부터 상당수가 어때요? 그냥 박스채 버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약화되죠. 그리고 뭐 강해지고 있어요? SNS를 통해서 이제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4대 매체에 대한 비중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매체가 중요하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근에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더 밀착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채널과의 유형을 구분해서 우리가 돈을 절약하면서 더 효율적이고 또는 효과적인 그런 홍보 마케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제 패러다임에서 이제 이 내용물로 되는 종이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좀 최소화시켜서 예산 절감을 하시고 오히려 SNS를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예컨대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 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걸 올리더라도 내가 아는 지인들이 100명이 뭐 하나 올렸을 좋아요라든지 이런 리액션들이 오지만 트위터 같은 경우는 어떠해요? 내가 모르는 사람, 한 번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200~300명이 좋아요 눌립니다. 이렇게 채널마다의 특징과 그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플루언서를 양성해야 된다. 지역 주민들을 홍보 요원으로 활용하고 이들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행사 같은 경우 할 때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 이제 공무원분한테 토스해드리면 담당자 공무원이 뭐 이제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보내고 이래서 이제 공무원분들로 쫙 전달이 돼서 이걸 통해서 지역으로 쫙 확산되고 이것도 인맥으로 네트워킹 되는 이런 것들이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제 가로등배나 육교 현판이라든지 이런 외부 사인물 통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단계적으로 기본적으로 좀 국제 행사들은 그 해야 되는 그 스팟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이제 뭐 광고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림픽 때도 뭐 이런 다양한 이제 홍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도민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도민들의 이 의식 강화, 도민들의 또 이 그 붐업 조성을 위해서 조직을 따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는 주민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되고, 이용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성을 좀 띌 수 있고, 그리고 주민들이 그 참여를 통해서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무언가에 대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은 하죠. 우리가 밥 안 줘도 지역에서는 행사도 참여 안 하죠. 당연히 무언가를 줘야 되고 뭐 회의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무에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과의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도 중요하고, 그들이 그 따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자긍심 갖고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만 띄워주면 알아서 열심히 하게 돼요. 근데 끌려가는 개념들이 많으니까 하시는 행정에서도 힘들고 하는 분들은 더 큰 소리만 더 치죠. 내가 뭐 이렇게 한다.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지역구에서 이게 하는 거고 이게 봉사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의식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크고 이런 국제 행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깨우쳐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작은 규모나 이런 거 행사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내에서 붐업 조성도 중요하고 행사 규모에 따라서 광역으로 할 건지 이것이 또는 전국 차원의 행사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이 준비 단계, 실행 단계, 사후 단계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메인은 이제 일반 국민들을 처음에는 이제 이런 행사가 열리는데 이런 행사가 난다라는 국민들이 자꾸 인지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관심 제고를 위해서 가장 손쉽게 빠르게 하는 것이 이제 방송국을 이용하는 4대 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가자들은 이제 기대감에 대한 고취, 그래서 이제 접수와 이제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은 이제 사전 접수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참가 유치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참가자들에 대한 운영이 메인이 되겠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에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오게끔 하고 알리고 이제 하는 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게 되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를 해야 돼요?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목표죠. 정성적, 정량적 목표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몇 명이 참가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알려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 확산, 브랜드 가치, 주민들의 의식 이런 것들이 성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결과에 대한 것들도 프로그램인 거예요. 잘 해놓고 이 결과를 잘 못 챙겨가지고 담당 공무원분들이 그 고생하고 이 칭찬을 못 받고 그냥 그저 그래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지역에서 주민들을 상대하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신 걸 알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저는 이 사후에 대해서 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셨으면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목표에 대한 것이 지표입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목표로 하는 정성적으로 목표가 나중에 행사 진행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요거를 요렇게 성과로 홍보하고 알려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다 디자인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거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같은 거라도 좀 더 큰 성과 또 수고했네 고생했다 이런 것들을 좀 들을 수 있게끔 이것도 좀 기획적으로 좀 사고하셔서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게 감사장이라든지 이렇게 또 덕분에 잘 됐다 이런 또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참가자들이라든지 이런 곳에 또 알리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그런 흐름들 홍보 전략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이제 대행사들의 이제 전문 대행사 전문가에게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행사들을 위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PCO고 이제 이 PCO가 기업일 수도 있고 또 프리랜서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통역이라든지 번역, 동시 통역, 뭐 번역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들, 기술자들 그리고 시설자들, 뭐 MC도 중요하죠. MC도 영어 이제 가능한 부분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장의 분위기가 또 달라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PD 그리고 이제 문화 행사 이런 거 할 때 공연자들 이렇게 다양한 이제 행사 운영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진행하는 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공항에서 이제 맞이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등록하는 거 그리고 각 이제 회의실이나 이런 행사장 그리고 물품에 대한 관리 그리고 이제
보조 업무라든지 VF 뭐 전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행정에서 대행사한테 위탁을 하고 대행사한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대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행사에만 맡기고 대행사가 알아서 하겠지. 이거는 아니겠죠. 그렇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 강의에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흐름들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은 질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력과 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행정, 지역 주민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PCO, 대행 이벤트사 이것에 중간에서 허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행정의 담당 공무원분인 거죠. 그래서 공무원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현장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것들은 뭐냐면 열정이 앞서게 되면은 행정하시는 분이 기획자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허브의 역할이라고 봐요. 지역 주민을 잘 연결시키고 대행사를 잘 연결시키고 모든 것들을 잘 연결시켜주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과 이것들을 명확하게 잘 하면서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융합되고 활성화될 수 있게 행사의 활성화를 끌어주는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을 스마트하게 잘 끌어주시면 그게 저는 최고의 행사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참고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뭐 올림픽 때도 뭐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설명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비대면 운영 사례인데 뭐 이 사례는 지금 뭐 최근에 국제 행사들을 많이 운영을 안 하셨더라도 최근 지자체에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비대면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비대면 행사 운영의 흐름만 좀 이해하시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이라는 것이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도 이제 강의도 비대면 강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온라인 행사에 대한 기획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과 준비, 이걸 현장에서 실행하고 그다음에 행사 종료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 기획할 때 이제 이것을 대행사라든지 또 역시 우리가 보면 전문가에게 이제 맡기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현장이라든지 또는 견적서, 계약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온라인 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채널 선정이나 홍보 그리고 이제 제작물 인쇄, 근데 방송 소스 제작. 최근에 이 방송 소스 제작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디자인 영역인 거죠. 똑같은 것도 지금 이제 제 배경 뒤에도 이제 시도자협의 이제 마크와 이제 이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에 좀 품격이 좀 다르게 이미지가 전달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소스 제작도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장비와 리허설, 그다음에 스트리밍으로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의 중요한 이제 결과 몇 명이 조회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통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신경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라인 컨퍼런스나 전시나 상담 진행에 적합한 이제 회의, 화상회의라는 것은 결국은 연사나 패널, 자장 이런 사람들을 모으는 그 채널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줌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이걸 동시에 뭐예요? 실시간으로 이제 영상으로 스트리밍으로 이제 송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대 다수의 참가 실시적으로 소통해서 하는 목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또 아프리카 TV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행사장에 이런 디자인과 함께 행사장에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도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 현장에서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됐는데 이런 디자인을 온라인으로 SNS로 알리고 또 이거 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환경물에 대한 디자인 제작이 굉장히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온라인 속에서 이게 다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큐시트나 이제 썸네일 이미지, 그 다음에 방송 소스 제작.
그래서 이제 이 방송 소스 제작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없던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에 하더라도 밑에 자막이 뜰 수도 있고 또 음향 효과가 나갈 수도 있고 또 이것과 뭐 어떤 이런 것들도 줄 수 있고 그다음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사전에 다 기획을 해서 제작을 해서 근데 우리 보통 보면 어때요? 아 그냥 뒤에다 그냥 놓고 영상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 조금만 신경 쓰면 행사의 가치와 품격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시트에 의해서 이제 브릿지 할 수 있는 이런 슬라이드를 해가지고 자막과 함께 이제 영상에 대한 소스를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사장에 있지만 연사들과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이제 했던 것처럼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시도지사 협의회에 여기 이제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집이나 또는 연구실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장에 왔죠. 그래서 이런 회의 진행 같은 경우도 이런 현장을 오프라인 현장을 만들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순수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국제 행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결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거 할 수 있죠. 몇 명 사람도 없는데 비용은 또 예산은 또 다 들어와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인 예산 고려들은 좀 하셔서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 시스템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절감하시려고 하면은 어떤 대행사를 쓰지 마시고요. 행정에서 영상 업체를 바로 컨택을 하셔서 영상 업체랑 이렇게 협의를 하시면은 대행 수수료나 이런 걸 좀 아는 왜냐면 영상 업체들 이런 것들 다 해보았기 때문에 작년에 너무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조금 부족하시면은 영상 업체를 바로 컨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행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대행사에서 꼭 안 하셔도 된다 이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시스템, 무대, 중계, 조명, 뭐 음향하고 테크니컬 리허설해서 그다음에 사회자 연사, 리허설 공연해서 이제 큐 사인과 함께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큐 사인 확인하고 온라인 행사 진행을 이제 실시간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또 참가 영상 보시는 분들 이제 댓글 달고 하면 그거 다 이제 하면서 가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기술적인 거죠. 어떻게 화면을 어떻게 보여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것들도 이제 디자인의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연사들이나 패널, 좌장을 접속할 수 있는 채널들을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장단점은 이런 거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방송 채널일 때 다수하는 거 보통 유튜브 하는데 페이스북도 있고 아프리카 TV도 있고 네이버 TV, 카카오 TV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또 성격에 따라서 한번 좀 다양한 것들을 좀 하셔서 꼭 유튜브만 꼭 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또 개인 뭐 지역의 주민들도 이런 거 운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요거는 고양 평화의료 포럼 행사고 그러니까 비대면이기 때문에 행사의 성격이나 유형은 똑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프라인 현장을 만들거나 또는 온라인만의 공간을 가지고 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 오프라인 현장을 만나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어떻게 네트워킹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과 장비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것들이 기획적 요소로 남겨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화면 전환이라든지 이런 온라인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된 다른 사람들과 오프라인 공간을 어떻게 또 연결시키고 이 지속해서 이것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끌고 아웃하고 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전 운영 계획 이렇게 해서 이런 홍보물 이런 것도 온라인 사전 접수 모집한다는 거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RSVP 같은 경우는 나 참가할 거다라는 회신을 달라라는 거죠. 그 보내면은 그래서 요거 해서 몇 명이 참가할 건지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여기 보면 줌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서 이런 안내물들을 다 제작을 해서 주고 또 전화로 오면은 응답해 주고 그리고 또 현장 운영에서
이렇게 참가 입장부터 해서 화면 송출, 채팅방 동의서, 그리고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 진행, 이건 큐시트에 관련된 운영 계획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요런 것들이 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좀 부족하시면은 영상 업체를 바로 해서 이제 행정에서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요거 샘플로 해서 이렇게 좀 짜가지고 계획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지라는 건 뭐냐면은 참가 신청서라는 거예요. 여기에 체크하면서 내 인적 사항이나 내 기본적인 정보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참가하겠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문자 발송하고 메일 발송하고 어떻게 들어오세요라는 안내까지 이렇게 이제 다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줌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들어오게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운영을 할 때는 지금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참가자 입장 해가지고 화면 송출하고 채팅방 통해서 질의응답 받고 그래서 이 응답자도 선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선정 누구를 할 것이고 어떻게 미리 짜고 그다음 메인 무대 화면 송출에 대한 부분들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이벤트 업체 쪽이나든지 이런 것을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이제 화면 송출 나가는 부분들 이렇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스크린 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단상들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게 이제 자막이나 뭐 내용들이 이제 다 나오죠. 그럼 연사들이나 요거 이제 보러 오는 프롬프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냥 기획적인 꼭 특별이 아니라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다 압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참고로 여긴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디자인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만 좀 샘플로 그렇게 좀 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지금 연사자들이 참가자들이 또 있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도 등록 데스크는 간소하지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들 그 체온 측정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체온 측정도 이제 와서 대기실만이 아니라 2차 체온 측정, 입장 행사장 바로 입장 직전에도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연사들이나 참가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관리했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에 행사에 대한 부분들 많은 것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에 대한 개념, 그래서 국제행사라는 것이 결국은 지역의 현실에 맞는 역량이 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유치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획이 운영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최근 이제 비대면 행사가 있지만 제가 아까도 잠깐 강조했던 것들은 이런 국제 행사에서 중요하게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단순히 회의라든지 이런 미팅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에 펼쳐지는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제 계속 또 정상되면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